지난해 12월 14일 저녁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 심장이 멎은 4살 아이가 실려왔습니다. 몸무게가 7kg도 되지 않은 아이는 의료진의 처치에도 결국 숨을 거두고 말하는데요. 한 지인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던 20대 엄마는 수시로 아이를 때렸고 굶겼고 검찰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함께 살던 동거인의 강요를 받은 여성이 1년 5개월 동안 성매매를 한 겁니다. 한 집에 살면서 4살 아이는 학대로 숨졌고 아이 엄마는 성매매를 했으며 동거인은 성매매한 돈을 갈취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 이 사건 발생 당시,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에 저희가 이걸 전해드렸어요. 저희는 그게 그때 드러난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죠. 어떤 내용인지 정리부터 하고 가죠. 네, 일단 이 아이가 이 병원에 실려온 게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저녁 7시 40분쯤에 부산 동래구에 있는 종합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실려왔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 아이는 4살이었는데요. 몸무게가 7kg, 신장이 87cm였습니다. 그런데 이 또래 평균은요. 키가 104.6cm, 그리고 몸무게는 17.1kg입니다.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거고요. 이 숨진 아이 얼굴이랑 몸에서 멍자국이랑 상처들이 있어서 의료진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망한 당일에 조사 결과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친모가 자신의 물건에 자꾸 손댄다 이런 이유로 아이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이런 폭행을 일삼아온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가 발작도 일으켰지만 이 친모는 5시간 넘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응급실에 아이가 쓰러지니까 그제서야 들쳐업고 응급실로 지금 달려온 겁니다. 의료진이 신고를 한 겁니다. 뭔가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 이상하다 해서 경찰이 지금 온 건데요. 자, 들으신 것처럼 팀장님, 아이에 대한 학대가 오랫동안 계속 됐었겠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아이 친모는 폭행을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그 사시 증세를 보였어요. 사시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시신기형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았고요. 결국 아이는 이제 사문의 명암 정도만 확인할 뿐이지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친모의 폭행에 눈이 이제 멀다시피 한 아이를 사실상은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아사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서 구속 송치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검찰은 어떤 구형을 했습니까?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저는 사형을 구형했으면 좋은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어요.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시청자분 많이 들으셨지만 부모의 폭행으로 아이가 시력을 굉장히 잃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 먹은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배고프다고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검찰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게 친모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아이가 사망 과정에서 느꼈을 그 어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제발 이 사건이 국민들 입장에서 유기징역형으로 선고되었다는 말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오로지 엄마밖에 없어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교육이지만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배고플 때 아이가 밥 달라고 하는 것, 그게 싫다고 폭행한 부모, 과연 우리가 어떻게 친모,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이 사건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친모는 악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410회 강요입니다. 박 변호사님. 자, 2400회 이게 뭐냐면 성매매를 강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성매매를 한 거는 친모고요. 동거인 20대 여성이 친모한테 성매매를 강요했는데 이 원래 동거인 이 여성은 아동 이 학대의 방조 혐의로 이제 재판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친모한테 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10회 정도의 성매매, 하루 평균 4, 5회 정도 되고요.
그 돈 1억 2,450만 원을 갈취를 했고요. 심지어는 딸이 그 숨진 당일도 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데도 한 집에 살았던 거잖아요. 네, 애엄마라는 사람이 저렇게 아이를 때리면 동거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말릴 법도 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냥 방관했습니다. 이 폭행당한 아이가요, 입에 거품을 문 적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 동거인은 아동학대 사실이 알려질까 봐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동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의 법적인 보호자는 아니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동거인은 아이 앞으로 나온 양육수당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친모에게 받은 돈도 이 생활비로 쓰거나 빚 갚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거인의 남편 또한 이 친모가 친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하는 걸 방조한 혐의로 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 동거인 여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친모가 이 4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학대를 하면 이어폰을 꼈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리까지 비켜줬대요. 자, 팀장님, 도대체 그러면 이 동거인 여성, 이 동거인 부부와 이 친모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0년대에 경북에 살던 친모가 사실은 그 남편의 학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 딸을 데리고 부산에 옮기게 된 건데요. 부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모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영유아 그 식사를 그렇게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건데요. 그 플랫폼이 서로 알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알게 돼가지고 친밀해졌는데 이 친모가 사실은 집에서 나오는 바람에 가족들하고도 끊겼고 또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홀로 이제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오게 된 이유는 이 동거 여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나랑 같이 있자. 그래가 살자 해가지고 권유를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이 친모는 그 동거인이 사는 부산으로 오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결국 남편의 폭력에 어린 딸과 함께 도망 나온 이 친모 그리고 아이. 자, 그런데 무슨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알고 지내던 이 동거인 여성이 야, 그러면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이런 비극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보면 이 부부가 이 딸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이 친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딸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매매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분풀이 대상으로 딸을 그렇게 이용한 게 아니냐, 딸을 학대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분석도 되고 있는데 이 동거인 부부도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이 딸이 학대당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영양 결핍에 있다는 사실도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조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사망하던 그날 작년 12월 14일인데 그때도 발작을 일으키고 한 부분을 알면서도 내버려둔 점 이런 부분도 지금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자, 들으셨겠지만 그 친모 악마죠? 그런데 그 악마를 통해서 또 돈벌이를 한 이 동거인 여성 또 동거인 부부. 승현님. 저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이 동거인 부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이고 지금 그 친모가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 건 아동학대 살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받고 있지만 왜 이 부부들에 대해서는 방조, 도우는 것밖에 적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제가 수사 기록을 다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2가지 한번 그 검찰이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공소장이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과연 그 아이가 사망하는 그 친모의 사망 당시에 그 아이의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면 단순 방조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의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들여다봐 주시고 지금 재판이 1회 연기됐다고 하는데 그 동거인 여성이 분명히 성행위를 강요했다면 그 강요에 의한 성행위로 다시 좀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땐 친모도 처벌받아야지만 이 동거인 여성과 이 남성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이들의 죄값도 같이 함께 치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동거인 여성의 지시로 인해서 성매매 행위를 했던 이 친모. 자, 그러면 그 친모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던 남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남성들도 대거 붙잡혔습니다. 이 부산경찰청이요, 45명을 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SNS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친모와 만나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친모가 이런 대가로 받은 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동거인이 사실상 가로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